도자 부문은 저희가 이제 큰 맥락을 가지고 같이 함께 연구를 했기 때문에 물론 파트가 다 성자, 분청 이렇게 나뉘어져서 연구를 하셨지만 하나의 큰 전통 도자라는 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다 총괄해서 발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청자 부분은 최성재 선생님께서 연구를 하셨는데 최성재 선생님도 지금 스케줄이 바쁘셔서 참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옹기 부문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자 부문은 각 부문별 선생님들과 정기적으로 모여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자연적이고 친숙한 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자기는 흙과 물과 불이 혼합되어 새롭게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흙은 인류에 가장 가까운 자연적인 재료입니다. 흙은 대지로부터 나오며 자연을 잉태한 모체입니다. 불은 인류에게 빛과 열을 발산하는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인간에게 다른 동물들로부터 분리시켜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 힘을 가지게 하는 문명을 탄생케 하는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가소성을 가진 흙이라는 재료는 시간이 흘러 인류의 문화와 문명의 발달의 시발점이 되는 불의 발견과 결합해서 약 1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말 혹은 신석기 시대가 시작하면서 비로소 현재 우리가 알고 있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자기의 모체인 토기, 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학계에서 발표된 가장 오래된 유물로는 제주 고산리에서 발굴된 윤기문 토기입니다. 지금 이 옆에서 제일 앞에 보이는 거고 이따 제가 자세히 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기문 토기는 곡식을 담는 용기로서 시작되었으며 원시적인 수렵 실치 생활에서 농경 생활의 전환을 알립니다. 이는 정착을 하고 안정적인 생활의 시작과 함께 이에 필요한 더욱더 다양한 도구를 필요로 하게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문화라는 것을 담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토기에서 시작해서 청자와 분청, 백자, 옹기는 생활의 도구로서 생활을 담는 용기라는 하나의 공통된 도자 문화의 범주 아래 묶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의식하에 통시적 시점으로 이 도자 연구원들과 함께 다 같이 연구를 하였고요. 담는 문화라는 그 통시적 맥락 아래 각각의 부문의 특성과 시대적 정치, 경제, 종교, 생활문화와 형태, 문양 용도별 구체적 쓰임새로 세분화된 조형 모습을 통해 상관관계를 재료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지금 이제 도자기를 다 만드시는 제작하시는 분들이라 그러한 입장에서 기존의 사학의 그 입장이 아닌 만드는 입장에서 그 필요성을 그 상관관계를 연구할 그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점으로 각 부문을 담는 문화로서의 도자기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최종 발표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란 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면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 관계성을 정리해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지배하는 태도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한국 디자인의 근원을 파악하고자 반만년 역사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가장 그 기원이 오래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도자기이고 이 도자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의 철학이고 정치적이며 예술적인 분야의 지배적인 이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사용된 가장 최초의 모습은 자연, 바로 흙으로부터 나왔으며 흙에서 시작한 도자기는 물과 불의 기술적인 조합과 화학 반응으로서 비즘이라는 행위를 통해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예적, 예술적 문화의 면을 지니며 동시에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생존에서 삶이라는 것을 시작한 첫 번째 문화적 산물 중에 하나인 그릇을 담는 문화로서의 기원이 제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라산 중턱에서부터 제주도 전역을 비롯해서 부산 동삼동이나 통영, 강원도 양양, 등 주로 윤기문 토기는 한반도 일부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출토가 됩니다. 계속해서 윤기문 토기고요. 지금 보시는 건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빗살무늬 토기인데 윤기문 토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빗살무늬 토기 문화는 시베리아계의 북방에서 들어와 한강, 이남의 남부지방에 전파되었고요.
한반도 중서부 지방과 일본의 큐슈 지방 간의 교류를 통해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융기문, 아까 보여드렸던 융기문 토기 문화와 합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빗살무늬 토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발표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끝이, 이 형태상 보면 끝이 뾰족하고 구연부가 넓게 발아진 이 포탄형인데, 이 전국적으로 다 발견이 되면서 이 유형, 이 형태, 포탄 형태가 이제 유형화돼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주목할 점은 이 형태가 이제 유형화되면서 대중소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로써 하나의 공통된 도자기 문화가 이제 한반도에 형성이 되면서 농경사회가 비로소 정착이 돼서 이제 안정된 사회로 발전되고, 이제 문화의 유형화가 이루어지며 하나의 문화가 구체적으로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기 시작하는 시발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빗살무늬 토기를 한반도 전역과 제주도를 광범위한 하나의 문화권을 흡수하여 지금까지 담릉 문화를 이어오고 있는 본격적인 시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형태가 조금 더 항아리 형태로 다양한 형태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흑도나 채도처럼 재료적으로도 이제 더 다양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화와 다양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된 우리 도자기 문화는 발의 형태에서 시작을 하였지만, 이제 문화가 발전하고 이제 철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옹관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아리가 철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권력이라는 게 생기고 종교가 생기면서 그 종교적으로 주술적인 목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러면서 4, 5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항아리가 만들어지고, 그 항아리에 이제 술을 담아서 제사를 지내거나, 혹은 이와 같이 이제 묘를, 그 반을 만들어서 이 안에 시신을 묻고 하는 그런 이제 동널 문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삼국시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접어들면서 좀 더 기종은 좀 더 이제 다양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까지만 해도 식기가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로 나오는 것은 종교적인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주술적인 목적으로 무덤에 부장을 하는 용도로 이제 많이 형태가 나오고요. 그런 종류로서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 사형 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오리형 새 모양인데, 주로 부장품에서 많이 나오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이 새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새가 의미를 하는 것은 이제 영혼을 하늘로 이끌고 가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부장품에서 이런 새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래나 의식용으로, 부장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형태적인 특징이 굽이 이렇게 높이 달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형 도자가 이제 상형 토기가 유행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소송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죠. 철기 시대에는 야금술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소성 온도가 불을 다룰 수 있는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도자기도 연질에서 경질 토기로,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윤효 선생님께서는 토기가 아닌 도기라고 불러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도기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통일신라가 넘어가고 고려시대가 들어가면서 이제 좀 더 왕권, 중앙집중적이고 그 강력한 왕권을 지닌 국가의 형태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 차문화에 의해서 이제 청자가 그 차문화와 함께 들어오면서 주로 이제 그 참선을 하는 데 마치고 향유했던 그 닭이 위주로 청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상형도기 도자들이 유행했던 그 통일신라 이전까지는 일상적인 그런 용품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고려시대 가면서 이제 일상용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그렇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릇, 반상기와 같은 그릇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주로 의례용으로 차를 마시거나 뭐 불교 행사에 쓰이는 용도로서 그릇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청자이고, 이 청자는 또 화려함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청자가 들어온 것이 이제 초기에 이게 고려시대에 유입된 송나라 청자 접시 잔입니다. 완입니다.
그거를 본따서 많이 수입을 하였고, 따라서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수요가 급증하니까 그때마다 수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서도 이제 고려 왕조에서 이거를 이렇게 청자를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여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보여지는, 지금 학계에서 보고된 바로 순화산업용 항아리인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청자의 비색을 갖추진 않았으나 초기에 약간의 황록 계열의 유형을 시도하면서 청자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여 이제 점차 이제 왕권이 안정이 되면서 점차 청자의 빛깔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지의 고려 청자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10세기 말 이렇게 넘어가고 5월국이 멸망하면서 송나라가 5월국에 있던 고려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청자를 만들고자 하는 그 수요, 그 요구와 맞아떨어지면서 그쪽에 있는 청제 장인들이 넘어와서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11세기 후반이 되면서 이제 이런 안정적인 청자가 나오면서 12세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고유한,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 떠올릴 수 있는,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청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감청자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감기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갖고 와서 12세기, 13세기에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재료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유약에 아주 중국 것보다는 더 투명도가 높다는 것이 우리의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상감이 우리의 대표적인 청자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세필로 그림을, 그러니까 조각을 하거나 혹은 상감을 했을 때 그 뒤에 밑에 그 깔려있는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자의 경우에는 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이 세필로 지금 이 기와 지붕에 세공된 이 문양도 정확하게 나오고요, 선명하게. 그다음에 상감의 문양도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왼쪽에 있는 그 중국 것보다는 비색, 그 청색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그건 너무 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이 태토 색깔이 조금 우러나서 중국 것보다는 조금 약간 이제 갈색기가 도는 태토가 올라와서 약간 그런 식의 비색을 띠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문화나 마찬가지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나라가 기틀을 잡고 100년이 지나고 한 200년 가까이 흘러서 왕조가 안정이 되면 이제 자기 것, 자국의 것, 수입했던 어떤 문화가 자국화가 저절로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우리 고려 청자의 상감 청자가 꽃을 피웠던 11세기, 12세기가 되면서 그 사회적으로도 이런 사건이 생기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기는데, 왕권도 물론 안정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 상태에 무신정변이라는 게 117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거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자기 하면 이게 이제 떠오르는 사진이 붙어 있는 것들인데, 이 두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이게 가장 그 12세기에 가장 절정을 이뤘던 상감청자이고요. 그거를 또 대표하는 것은 이게 3단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 윗면이나 구형부라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밑편에 이제 여인문이 장식되어 있고, 가운데 크게 주 문양이 되어 있고, 아래편에 이제 연판문이 되어 있는데, 이 연판문은 물론 이렇게 불교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 이 운항문이 중요한 거고요. 이 운항문 외에도 국화문이나 포류 수군문이 요 시기에 자주성을 찾을 수밖에 없던 요 시기에 우리만, 중국에는 나타나지 않고 일본에도, 물론 일본은 청자가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나타나는 문양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달을 하고, 지금 여기 병에 보이는 게 포류 수군문입니다. 그 뜻은 이제 한자를 해석해 보면 물가에 이제 버드나무가 있고 새들이 이제 물 위에서 떠다니는 그런 풍경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만큼 이건 이제 반대적인 거죠, 역설적으로. 그만큼 피폐해졌기 때문에 우리 것을 찾았지만 생활은 이제 풍요롭고 여유로운 걸 찾고 싶은 그런 이상형을 여기다 동경해서 문양을 새겨 넣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은입사 이 정병에도 청동 이 병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7기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문양을 이건 이제 그 문양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도자기에만 국한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7기나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모든 문양으로 이제 쓰이고 있다는 거고 그 시대를 반영하는 문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언제 이제 몽고 항쟁에서 결국은 우리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의 이제 부마국으로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들어오는 게 이제부터 다시 중국의 영향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항아리 이 편병이죠. 편호인데 이전에는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있는 형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몽고의 영향으로 이렇게 눌린 편호나 편병의 형태가 이제부터 나오고 용문이나 지금 우리는 이제 용이나 봉황을 우리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용이나 봉황 왕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이 지금 중국에서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청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의뢰용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화려한 귀족적이고 화려한 이런 상형 청자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려 시대가 멸망을 하고 이제 왕권이 이제 쇠퇴를 하면서 분청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결국엔 전체를 그냥 하얗게 칠하죠. 하얗게 칠한 그 위에 철화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예 그냥 하얗게 귀알봉해서 그냥 칠해버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흰 화장통에 덤벙 담가버려서 하얗게 만드는 거죠. 태토 자체는 백토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덤벙 담갔다 해서 이거 자체는 이 명칭은 이제 덤벙 기법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분청이 사용하는 계층이 점차 서민으로 기층민으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위에 상류층 기득권자들은 청화백자와 함께 이제 순백자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처음에 코발트 안료가 아주 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료 중에 좀 비싼 게 코발트 안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료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마음대로 그릴 수 없었기 때문에 도공들이 이걸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도공들이 만들면 그 왕실에 따른 그 화원들이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16세기가 되면서 중국에서 원래 시작된 이제 왕조가 시작하면서 들여온 중국의 청화백자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안정적인 우리의 색깔을 가진 이제 문양이 나오고 그런 청화백자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근데 이 시기는 이제 16세기, 17세기 중반, 17세기 경우인데 이때는 이 도자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왕조도 물론 이제 안정적인 기반을 닦았을 뿐더러 그 시기에는 이제 송강정철의 그 가사 문학도 이 시기에는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있던 가사 문화가 이때 가장 우리화됐다고 하는 시기거든요. 그와 같은 시기에 이 청화백자도 가장 우리의 색깔을 가진 이 회화성을 띈 이 청화백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색깔이라고 하는 이 청화백자는 굉장히 어떤 면이냐면 도안적이거나 평면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풍경을 그렸다고 해서 꼭 그게 공간적이라는 게 아니고 똑같은 풍경을 그리더라도 중국 것이나 일본 것과는 달리 우리 것은 어떤 공간의 흐름, 온기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또 테크닉적으로 좀 어려워서 우리만의 이제 그 기술력이 뛰어났다고 하는 거는 이게 평면에 이제 화성지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둥그렇게 혹은 깎여진 그 입체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났을 때 그게 전혀 왜곡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DNA라고 할 수 있는 그 조형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성향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태의 이제 후광이라고 하면서 역시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조선 말기에는 식기뿐만이 아니고 문방구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상형 백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선 말기에 되면은 이제 분원이 민영화가 되고 일본 외사기가 이제 수입돼서 마구 밀려 들어오면서 이제 아까 조선 중기에 보셨던 그런 회화적이고 흐름이 있는 그런 그 문양이 아닌 어떤 도식화되고 양식화된 그런
문양들로 이제 채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선시대에 우리가 주로 여태까지 다뤘던 거는 기득권층의 문화인 청자로서 이어진 백자 문화였으나 그 총일신라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경질토기, 즉 도기로서 쭉 이어져 내려와서 질그릇에서 오기 그릇으로 넘어오면서 옹기라는 문화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것을 저희가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으나 약 20년 최근 한 1, 20년 전부터 이제 옹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옹관에서 시작된 그 항아리의 형태는, 그러니까 여기 이 옹기라는 것은 기득권층의 문화가 아닌 기층민의 문화였기 때문에 특히 장식적이거나 어떤 화려함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일상적인 생활에서 도구로서 도자기는 하나의 재료로서 이제 너무나 다양한 기종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꼽은 것들은 항아리에서 출발한, 지금 이건 양념 항아리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건데 이제 지금 그리고 이제 옹기 그 주변에서 놓고 양반이 저 뒤에서 이제 막걸리를 마시고 들어놓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항아리에서 또 출발한 이제 동이가 있는데 이 동이가 아주 생활에 이제 아주 우리 생활을 밀접하게 나타내는 거고 이 동이 하나가 약 한 말 이렇게 기준이 돼서 한 말의 그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그 도량 우리가 이제 재는 그 도량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항아리, 이 항아리는 그 과거에 지금 이게 그 궁궐들에서도 보시듯이 기층민뿐만이 아니고 그냥 생활 전반에 녹아있던 거. 그래서 강과했지만 그 궁궐 안에도 이렇게 장독대가 있으면서 이거를 왕실에서도 사용했다는 것. 그런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생활 전반을 담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무엇을 반영을 하고 재료가 어떻고 그래서 테크닉이 어떻고 아까 청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재료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그걸 밝혀내는 게 아마 우리 DNA 도자 분야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DNA 발굴 사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주의를 지중했던 15세기 부터의 서양 미술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심상적 사실,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놀랍죠. 고려시대만 들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지금도 우리는 마음에 들어야지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미적 가치를 갖고 그런 마음에 드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불에 맡겨버렸다. 불에 맡겨서 불이 만들어내는 형태를 그대로 가장 사랑했다. 이것이 자연에 대한 존중인데 그것이 전 가구와 그 도자기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DNA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사상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것이 아주 맞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 먹고 나면 참 담백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담백하다는 것은 잡스러운 것이 다 없어진, 복잡한 것이 없어진, 그리고 아주 간결하고 그거는 모더니즘에서 얘기하는 심플리시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건 정신과 마음이 밝은 티가 없이 아주 깊은 것까지 들여다보면 맑은 계곡에 물을 보는 것 같이 정비석 씨의 글에 나오는 명경지수 같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보이는 그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박 교수님이 보여주신 우리 사랑방 가구도 얼마나 맑습니까? 맑고 저기 살아가는 마음은 티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정말 최고의 미학이다. 이렇게 보고 그 미학의 정신에 따라서 소도비에서도 도자기 경매사상 한국의 도자기가 가장 비싸게 경매되는, 이제는 한국 도자기의 맛을 하는, 멋을 하는 이제 그런 기 때문에 이제 한국 담백한 그런 느낌의 담백한 디자인,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은 담백한 디자인. 잡스럽게 이렇게 기교를 나타내려고 하거나 그게 아니라 담백한. 그 다음에 이제 천이무관 사상에서는 나름 아주 가볍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풍선같이 가볍게. 부세관이라고 하죠. 그걸 떠서 사는 거죠. 떠서. 땅에 발을 무겁게 디딘 게 아니라 탁과 같이 가는 다리로 가볍게 떠서 몸을 띄우는 그런 선비의 상징인 학과 같이 세상을 떠서 사는 거죠. 가볍게 사는 거죠. 근데 돈에 대해서 걱정할수록 무거워지잖아요. 예. 디자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 아까 한국 가구의 그 특징을 얘기할 적에 보면은 그 어떤 선비 사상과 더불어서 이렇게 단아하면서도 중간에 아주 소박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상당히 그 감각적인 그러한 면모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 그 생활 속에서 굉장히 그 뭔가 청량한 느낌도 들고 그런 사상이 그 당시 그 생활 패턴과 더불어서 이제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도자기 또 보면은 특징에서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거는 유약의 형태가 굉장히 그 투명도가 좋아서 좋다라는 거라든지 어떤 그 상감 기법이라든지 또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그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발전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나타나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한국 디자인의 DNA다라고 얘기했을 적에 우리가 이끌고 나가야 되는 바 그리고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게 뭔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 디자인이 궁금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입니다. 예. 질문이 답변이 되겠어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디자인하십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어떤 그 성향에 순수하게 나 자신에 대한 솔직한 나의 생각과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에 의한 프로세스로 디자인하십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나의 직관과 필을 가지고 디자인하십니까? 그럼 좀 상황에 따라 틀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어떤 기능적인 특성이 강한 것이다라면은 그 기능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고려를 많이 하겠고요. 그리고 생활과 많이 밀접해 있는 거라면은 어떤 생활 문화 또 아니면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을 택할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디자인을 하면서 사실 그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의 그 디자인 역사가 상당히 길다고 생각되거든요. 디자인을 교육받고 이런 역사가 뭐 어떤 나라보다도 그렇게 짧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그 디자인이 이게 한국적인 것이다라는 것은 별로 찾지를 못하고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또는 그 이전 시대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국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한국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프라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무 범용화되고 특성이 약해지지 않나. 그래서 제가 특별히 발전을 시킨다라면 과거로부터 발전시킬 것은 어떤 게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예,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생활을 하신 겁니다. 디자인사. 그러니까 과거에 그걸 목공예라고 공예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디자인은 아주 그때부터 옛날 정말 이 땅에서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디자인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디자인사는 시작됐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디자인사가 따로 근대에 와서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겨서 그것을 디자인이라는 말로 명명을 한 것이지 사실은 인류학적으로 보면 디자인의 기원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디자인에 대한 많은 소스 앤 리소스와 거기에 개념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어로 function이라는 말이 우리가 기능이라고 번역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펑션이라는 말은 원래가 함수거든요. 함수. 내가 만약에 가구를 디자인한다면 가구가 나와의 함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가구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래서 내가 그 함수의 값이 되는 겁니다. 가구를 사용하는 사람과 가구와 내가 그 가구를 디자인하기 때문에 내가 함수의 값이 x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그것이 내 DNA 작동에 의해서 내 기질과 성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 기질과 성향으로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시나리오 쓰고 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경우는 객관적인 것이 들어오고 어떤 경우는 아니라 객관과 모든 것도 내 기질과 성향으로 지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곡법이 아무리 있어도 그 작곡법에 의해서 작곡을 하지만 작곡가의 기질과 성향으로 그의 음악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디자인하는 것은 한국적이다. 근데 한국적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한국에 와서 디자인하면 그건 프랑스에 있는 한국적인 디자인이에요. 제가 디자인하는 것은 한국의 디자인입니다. 한국적인 디자인이 아니에요. 일본에 가면 한국적인 디자인이 있어요. 아까 이수님 원장이 발표하신 대로 일본에 가면 한국적인 디자인이 있고 프랑스 가도 한국적인 디자인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한국의 디자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저는 한국인이지 한국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적인 사람입니까? 그럼 저를 욕하는 거죠. 저는 한국인이고 내가 디자인하면 한국의 디자인이지 한국적인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제 나로 돌아온다는 거죠. Return to me. 나에게로 돌아와야지. 돌아오는 게 굉장히 힘들죠. 우리 그동안 많은 서양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김포공항에 다시 내려야 됩니다. 내려서 이제 내 집으로 와야죠. 그게 나의 생각 속에 나를 존중하면서 그냥 나답게 디자인하면 그게 한국의 디자인이 되는 거죠. 너무 한국의 디자인을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각자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내 생각을 존중하고 디자인하면요 한국의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 한국을 깊이 이해해 갈수록 뭔가 내 속에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문법을 배우면 우리말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아가듯이 더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문학적인 글을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 다음은 잡아먹을 것 같아서 이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